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8월 25일 맑음. 진시의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러 평산포 만호가 공장을 바쳤다. 당포에 거의 이르러 경상 우수사와 서로 배를 메고 이야기했다. 신시의 당포에 정박하여 잤다. 삼경에 잠깐 비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8월 25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운 뮤직에서 AI로 만든 노래입니다. 매화의 통곡. 소인 매화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옵니다. 궁한 깊은 곳에서 처음 배운 날 작고 시린 그 손끝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네 목숨이 다하도록 곁을 지키리라 그린 마음에 새겨 싸웁니다. 그러하온데 활줄이 고운 목을 감아올 때 소인의 두 무릎이 먼저 내려앉았사옵니다.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하였나이다. 지키겠노라 하였으되 아무것도 맡지 못하였나이다.
이승에서는 지켜드리지 못하였사오나 저 건너에서는 소인이 먼저 서서 기다리겠나이다. 천하의 시린 손을 잡아 드리고 두 번 다시 홀로 두지 않겠사옵니다. 두 번 다시 홀로 두지 않겠사옵니다. 저를 기다리시옵소서. 저도 따라가옵니다. 소인 매화이 옵니다. 네, 저희가 이순신 일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순신 일기에서 1592년 6월 11일과 그러니까 1592년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견내랑 해전 또는 한산도 해전 또는 한산도 대첩이라고 부르는 그 싸움이 있었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조선 침략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평양까지 진격하였던 왜군이 이순신 부대에게 치명타를 당하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하는 전기가 되었던 그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 대한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보고했던 견내랑에서 왜적을 쳐부순 장계를 지난주에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토대로 해서 기록한 또 하나의 후대 그러니까 현대인에서 기록한 기록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산대첩 학인진을 펼쳐라. 네, 지금 읽으려고 하는 내용은 임용환 조현영 선생님이 지은 임진왜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삐걱대는 일본군 2차 출정에서 돌아온 뒤로 조선 수군은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러나 육지의 정세, 전쟁의 전황은 여전히 불리했다. 이순신은 자만하지 않고 전선의 정비, 군수물자의 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일본군이 금산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호남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육군만 움직일까? 이순신은 정보망을 동원해서 일본 수군의 동태를 탐문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 수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경상도에 있는 왜적의 정세를 탐문해보니 가덕, 거제 등 지에서 왜선이 10여 척 혹은 30여 척이 수시로 출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이억기에게 연락해 출전 날짜를 잡았다. 이 장계에 원균의 활동이 빠져있다.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기에는 경상 우수영의 위치가 더 좋았는데 원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양력 7월 4일에 이억기가 좌수영에 도착했다. 5일에 회의를 하고 6일에 함께 출병했다. 7일에 노량에서 원균과 만났다. 원균의 함대도 7척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날 연합 함대는 당포에 정박했고 미륵도에 있던 목자 김천손이 달려와 일본선 70여 척이 오후 미시에 영등포 앞바다에서 나와 견내량에 정박했다고 보고했다. 이 김천손이 자원에서 정보를 알려준 애국자였는지
미리 배치한 정보원이었는지는 불명이다. 장계에는 난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 우연히 적을 발견한 애국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김천손의 부고가 자발적 애국이었다면 우리 땅에서 벌이는 전쟁에서 조선군이 감시원도 없이 삼도 수군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 안 된다. 통영의 미륵산에는 지금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정상에 오르면 멀리 영등포 쪽에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견내량 수로가 완벽하게 보인다. 다만 이 정도 전망을 확보하려면 수직바위 절벽을 올라야 한다. 게다가 영등포 진에서 견내량까지 거리는 20km가 넘는다. 조선군이 새벽에 출항해서 저물 때까지 강행군을 해서 하루 종일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야 60km 정도다. 일본군 함대가 오후 2시 전후로 출항해서 20km 이상을 이동한다면 김천선은 최소 5시간 이상은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적선을 감시해야 했다. 자발적 애국심으로 할 수는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전쟁터에서는 무수한 첩보가 들어온다. 일과를 포기하고 적의 동태를 알리기 위해 찾아오는 애국자가 한 명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대는 절대로 자원봉사자의 첩보를 함부로 신뢰하지 않는다. 적에게 매수된 사람, 놀라고 흥분해서 위치나 이동 방향, 규모를 찾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훈련되고 조직적인 감시원이 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날 수군 군용으로 뛰어온 감시원도 김천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일본선의 행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여러 감시원의 보고를 종합한 감시원장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전령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장계에서는 굳이 난을 피해서 산에 있던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이동의 자유가 있던 시기가 아니다. 특히 목자처럼 나라에서 정한 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근무지 이탈이 탈영과 똑같은 범죄였다. 그러므로 김천선이 왜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기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다. 또한 미륵산으로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면 피난민들도 적의 동태를 감시해야 했다. 포로가 되었다가 구출된 사람들의 진술이나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감시인이나 정찰 조직 없이 무턱대고 산속이나 골짜기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피신처에서 나오다가 위병을 만나 학살당하거나 포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감시 시스템을 조직, 운영해 향리 등을 통해 관과 접촉하고 관도 이들을 잘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8일 이른 아침에 와키자카의 정찰조가 조선 함대와 조우했다. 그들은 조선 함대를 발견하자마자 진로를 틀어 본대로 달아났다. 그들을 쫓아간 조선 함대는 손쉽게 일본군 함대를 발견했다. 이 함대는 와카자키 야스하루의 함대로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와카자키 야스하루 함대는 당시 일본 수군의 최강 전력이었다. 그는 히데요시 휘하에서 꽤 쏠쏠하게 활약한 중견 무장이었다. 도요토미가 아케치 미스히데를 격파한 뒤 노부나가의 후계 자리를 두고 시지카타케에서 시바타 가스예와 최후 결전을 벌일 때 이 전투에서 맹활약한 도요토미의 측근 7명을 시지카타케 7본창이라고 불렀는데 이 7본창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전투를 과감하게 지휘했다. 도요토미는 와키자카를 꽤 총애했다. 도요토미는 일본 서부 효고현에서 히로시마 일대를 지배하던 모리모토나리 가문을 복속시킨 다음 1585년에 와카자카에게 와와지시마를 영지로 하사했다. 와지시마는 고베시 앞에 있는 섬으로 일본 본토와 시코쿠시마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본토와 시코쿠 사이에는 좁은 해협이 있다. 규슈 쪽으로 히로시마, 히메지, 오사카를 지나 도쿄까지 본토 남부 해안선을 따라 진행하는 수로는 일본 물류의 동맥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다. 지금도 오사카에서 교토, 시코쿠로 이어지는 바다에는 화물선이 가득하고 해안에는 거대한 공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수로의 중앙을 보호하는 섬이 시코쿠다. 이 시코쿠와 본토를 연결하는 지점이 시코쿠의 동쪽과 서쪽 끝에 있는데 마치 징검다리처럼 군도와 본토가 이어진다. 당포해전에서 조선군에게 살해된 도쿠이 미치유키의 출신지인 구루시마가 서쪽 끝에 있는 징검다리 군도 지역이고 아와지시마가 동쪽 지점이다. 단 아와지시마는 구로시마와 비교도 되지 않게 크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가요 보건소에서 AI로 만든 노래입니다. 촉영로. 밤마다 스치는 한숨 소리에 내 가슴도 무너져 내리네. 내 어드린 차차는 온 길을 잃어가고 등불마저 이태로의 심지를 떨구네. 조금만 더 버텨주길, 꺼지지 말아주길, 빌고 또 빌어도 하얀 연기만 덧없이 피어오르네. 천년 가지 마시길, 그 강을 건너지 마시길, 홀로 가시는 혹시라도 앞서가 길을 밝히려 하네. 부디 나를 등불 삼아 편히 건너가시길. 꽃잎조차 떨어질 곳 없는 이 차가운 물가에 니밀은 그림자만 길게 누워있네. 어제까지 곁에 있던 님의 온기가 흩어지는 바람 되어 내 뺨을 적시네. 울고 또 울어도 닿지 않는 메아리만이 텅 빈 하늘에 서럽게 맴도는구나. 성령 가지 마시길, 흑암을 건너지 마시길, 홀로 가시는 선리길 먼 길에 난 혹시라도 앞서가 길을 밝히려 하네. 부디 나를 등불 삼아 편히 건너가시길. 때로는 어미로, 때로는 누이로, 때로는 멋으로 영원하리니 홀로 두려워 마시길. 천년 가지 마시길, 그 강을 건너지 마시길, 홀로 가시는 선리길 먼 길에 난 혹시라도 앞서가 길을 밝히려 하네. 부디 나를 등불 삼아 편히 건너가시길. 님이 머물렀던 찰나의 계절에 달빛이 되리니 부디 편히 잠드시길.
이 두 개의 군도가 본토와 시코쿠시마 사이의 좁은 해협에서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해적들이 설치기에 최적의 장소다. 모리가의 수군, 일본 수군의 주력 중 하나였던 무라카미 수군이 이곳에서 양성된 전력이다. 와카자키를 아와지시마에 보낸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모리가의 수군 세력을 흡수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해인 1586년의 규슈 정벌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이때부터 와키자카는 히데요시 휘하에서 가장 강력한 수군 전력이 되었다. 와키자카는 임진왜란 때는 초기부터 잠전해서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용인전투에서 서울로 향하던 전라 충청 경상도 연합군을 격파할 때 최초의 공격을 펼쳐 승리를 잡은 사람이 와키자카였다. 바로 그 와키자카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이 어쩌면 수렁에 빠지고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닥쳤는데 그 장벽을 부수는 사명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다. 고니시도 가토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이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흥분한 와키자카는 자신이 단독으로 조선 함대를 상대해서 공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조선 함대를 격파하고 제외권을 가져온다면 조선 원정에서 최고 공로자는 자신이 될 것이다. 서열과 총회, 번의 규모를 따지면 형식적으로는 고니시나 가토가 1위의 영광을 안겠지만 자신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이 따르리라. 전국시대가 끝나고 전국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면 해적들도 좋았던 시대가 끝났다. 서민 아와지시마 따위보다는 더 번듯하고 중요한 도시를 차지하고 다이묘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래야만 했다. 와키자카는 단독 출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와키자카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다. 우선 연합 함대가 함께 움직여도 견내량은 좁아서 함대가 나란히 전개할 수 없다. 결국 누군가가 앞에서 전투를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일본군의 전술적 특징도 해전이든 육전이든 결국은 백병전이다. 좁은 바다든 넓은 바다든 돌진해서 적의 중앙에서 백병전을 펼치면 승리할 수 있고 실은 그것이 유일한 승리법이다. 용인 전투에서의 경험이 이런 자신감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 조선군은 백병전을 무서워한다. 돌진해서 강타하면 지켜보던 병사들은 말린 과자처럼 부서질 것이다. 다른 두 명의 장수는 이런 와키자카의 생각에 반대했을 수 있다. 조선 수군은 강하다. 돌격 전술은 위험하다. 와키자카는 이런 신중론에 반대해서 단독 출전을 감행했을까? 내가 앞서가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으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의 기저에 공을 셋이서 나누기 싫다라는 욕심과 자만심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요보건소에서 AI로 만든 노래, 찬영의 노래입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내 목을 휘감고 세상이 나를 지우려 담을 쌓을 때 비로소 사람의 정을 알게 되었구나. 엎드려 조아리기보다 나를 붙잡아 주던 그대가 나의 마지막 벗이 되었네.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던 그 봄날을 내 어찌 잊으리. 부디 슬퍼 말기를 날 위해 울지 말기를 서강에 버려진 나를 품어주던
투박한 손길을 기억하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나에게 더해준 온기를 잊을 수가 없네. 천리길 먼 길 끝에 기다린 건 갈 날이 아닌 그대의 정이었으니 이제 나는 저 바람을 타고 떠나지만 내 마음 한 조각 솔숲에 걸어두려 하네. 그대 덕분에 외롭지 않았으니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게. 부디 슬퍼 말기를 날 위해 울지 말기를 서강에 버려진 나를 품어주던 투박한 손길을 기억하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나에게 더해준 온기를 잊을 수가 없네. 내 억울한 마지막을 그대의 온기로 덮었으니 그걸로 되었구나. 부디 슬퍼 말기를 날 위해 울지 말기를 서강에 버려진 나를 품어주던 투박한 손길을 기억하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나에게 더해준 온기를 잊을 수가 없네. 돌아보면 그저 찰나의 생이었지만 가는 길에 그대라는 봄을 만났으니 외롭지 않구나. 선멸하라. 훌륭한 장수는 적에 대형 행진 움직임만 봐도 적군의 수준을 안다. 더 노련한 장수는 적의 각오와 행동 반응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적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이런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적을 마주했을 때는 다르다. 이순신은 견내량에서 일본선의 동향을 포착했을 때부터 이번에는 일본군이 적극적인 공세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 증거가 이제부터 벌어지는 장면에 있다. 우연히 조우한 일본선 두 척을 추격하기 위해 이순신은 5, 6척의 판옥선을 보냈다. 정박해 있던 일본선들은 추격해 오는 판옥선을 보자 즉시 출동했다. 5, 6척의 판옥선을 보고 유인 작전에 걸렸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찾던 조선 수군과 그 주력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반응한 것이 틀림없다. 와키자카를 비롯해 함대 전체가 공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추격하던 반옥선은 즉시 선수를 돌렸다. 일본군은 망설이지 않고 견내량을 통과해 넓은 해역까지 계속 쫓아왔다. 그동안 일본군의 반응에 공세를 확신한 조선 함대는 하객 대형으로 전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반원형을 그리며 좌우론 넓게 전개하는 진형이다. 모양대로 펼치면 될 것 같지만 바다에서는 이런 대형을 펼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호수처럼 보이는 바다도 수면 아래로는 강력한 조류가 흐른다.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바다가 지닌 질량은 어마어마하다. 55척의 전선을 횡대로 배치하려면 바다의 물길을 잘 알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적과 대적하는데 진의 일부가 조류에 밀려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보라. 이는 구멍난 댐과 같다. 그렇다면 조선군이 왜 하객진을 펼쳤을까? 사천 당포해전에서 조선군은 좁은 포구에 정박해 있는 일본선을 공략할 때
화살, 신기전, 철환 사격으로 적의 사격을 제압하며 접근했다. 장군전도 발사의 배를 기동불능으로 만들고 적의 사기를 꺾는 전략이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화력 투사 방식이 두 척 이상의 전선이 십자화망을 형성하고 뒤의 함선이 접근하는 함선을 엄호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다. 녹도만호 정운은 총통으로 대선 두 척을 속까지 꿰뚫었다. 그러자 여러 배들이 협공해서 대선을 불태우고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다. 적선의 속까지 꿰뚫은 것은 분명 지자 총통으로 발사한 장군전이었을 것이다. 정우는 이런 협공 방식으로 한산대전에서 대선 두 척을 해치웠다. 조선 전선이 일본선에 접근할수록 그만큼 화력도 정확하고 강해진다. 충분히 근접하면 갈고리로 적함을 잡아 완전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 조선의 화력에 압도당한 외병은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선실이나 갑판 아래로 숨거나 도주한다. 다른 전선의 엄호를 받으면서 근접한 전선은 일본군의 저항 방식을 보고 화공을 하거나 적함으로 뛰어든다. 화공이라 하면 불화살이 떠오르는데 사전에 돛이나 휘장 같은 곳에 인화물질이 충분히 펼쳐져 있다면 모를까. 원거리에서 불화살만으로 화공은 쉽지 않다. 금접전에서 준비된 화구, 인화물질을 함께 투척해야 가능하다. 이런 전술의 모태는 고려시대 정지가 이미 마련했다. 이후 철환을 개발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적 혁신이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장갑선이다. 판옥선을 개발한 이유가 일본군도 화포와 조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탄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조선군의 전투 방식을 보면 판옥선의 장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 해상에서의 사격은 정밀할 수가 없다. 산탄 공격을 하는 화포의 경우는 자칫하면 철환을 아군 배에게 퍼부을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건 그만큼 조선 수군이 잘 조련되고 정밀하게 전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선두의 배가 적함에 접근하면 후위의 배는 화포보다는 화살이나 신기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판옥의 장갑도 도움이 되었고 어찌 보면 필수적이었다. 다시 전투 현장으로 돌아오면 조선군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을 충분히 무력화한 다음 화공을 펼치거나 적선으로 진입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해전에서 조선군의 희생이 극소한 동시에 획득한 수급이 적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배에 남아서 저항하는 외병이 많은 상태에서 적선으로 진입하면 수급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전투에서든 수급이나 전리품에 욕심을 내면 공격이 약화되고 심하면 전열이 무너져 역습을 허용한다. 그래서 고대부터 전리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는 것이 훌륭한 군대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수급이 적은 것은 이순신이 애초에 수급을 노리지 말고 오직 전투에 집중하라고 명령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조선군 전술상 배에서 저항하는 일본군이 적고 육지나 바다로 도주하는 외병이 많을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했기에 이순신이 더욱 단단히 경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특히 적의 대장선, 지휘관이 탄 배들이 그랬다. 당포에서 도쿠이는 조선군이 함 내에 진입할 때까지 누각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조선군에게도 적의 대장선은 제압 1순위였다. 바로 이때 거북선을 투입했다. 거북선이 돌진해서 접근하고 후방에서 혹은 후방의 좌우에서 판옥선이 엄호 사격을 한다. 당포해전에서 적의 누선을 공격할 때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싸웠다. 전투 방식의 원리는 같다고 해도 이번 한산에서의 싸움에서는 전투 병력과 선원을 환충하고 바다 위에서 기동하는 적 함대를 상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적의 병력을 섬멸해야 한다. 그래야 수군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고 선조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의 전략과 전쟁의 향방을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매체에서 한산 해전의 과정을 유인, 매복, 섬멸로 그렸다. 전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한 건 이순신의 장계 자체가 그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반옥선 5, 6척으로 선봉의 외적을 쫓아가 공격할 기세를 보이도록 하자 여러 배들이 외적들도 일제히 돛을 올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배가 일부러 물러나서 돌아오니 외적들은 끝까지 쫓아와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다시 여러 장소에 하객진을 이루어 일제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각각 지자, 현자 등 각종 총통을 쏘아 먼저 적선 2-3척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외적들은 기가 꺾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인 전술을 썼다고 해도 그 다음 전략 단계에 매복은 없다. 하객진 전개 그리고 추격과 섬멸이다. 와키 작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다. 조선군 4-5척이 회협으로 들어왔다. 와키 작가는 싸움을 걸었는데 아마도 조선군의 화포와 화살 때문에 배에 오르지는 못하고 조총으로 사격전을 벌이는 것 같다. 1시간 정도 교전하자 조선군이 배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와키 작가는 바로 추격했다. 무려 12km 정도를 추격했다. 넓은 곳으로 나가자 도주하던 배가 돌아섰고 사방에서 조선 전선이 출현해 와키 작가 함대를 포위했다. 여기서 좁은 견내랑 수로와 넓은 바다라는 조합이 중요하다. 이것은 육전에서도 쓰는 방법인데 협곡을 통과하는 적을 공격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영화 같은 곳에 자주 나오는데 협곡 위에 복병을 두었다가 적을 협곡에 가두고 공격하는 방법이다. 대단히 강력한 방법이지만 적의 정찰대의 눈을 피해 계곡 위에 매복하기가 어렵다. 적의 사령관이나 특정한 주력 부대를 공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협곡 안에 대병력을 가두기가 쉽지 않다. 시각적으로 덜 멋있고 극적이지는 않지만 전술적으로 세련된 방법이 협곡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오는 지점에서 양익 포위를 하는 방법이다. 협곡을 빠져나온 군대는 최대한 빨리 부채살 형태로 전개하면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때 적의 부채살 형태에 대응해서 아군을 반원형으로 포진한다. 내선과 외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선의 지름과 호가 길다. 따라서 내선에 위치한 적군은 아군과 교전하는 접전지역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고 좌우에서 협공을 받는다. 접전지에서의 수적 우세는 전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한니발은 칸나에에서 처음으로 적과 평행으로 대치한 뒤 양익은 제 위치에 두고 중앙이 물러서면서 내선과 외선의 형턱을 창출한 다음 마치 어망을 조여 물고기를 가두듯이 양익에서 조이고 압박해서 로마군을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 전술로 칸나의 전투는 전쟁사에 길이 남는 선멸전이 되었다. 한산대전의 2단계는 양익 포위와 접전 지역의 우세를 구현한 다음 적을 압박하고 파괴하는 방법이었다. 해변이 아닌 해상에서의 접전인 만큼 조선수군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전술적 기동이 필요했다. 바다에서는 한니발의 그물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조이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기병의 전술 형태에 가깝게 해야 한다. 먼저 적의 대형을 끊고 잘게 나누어 분산시키고 작은 단위로 포위에 섬멸한다. 대형 절단을 위한 최초의 돌지는 거북선의 몫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 2척을 돌격선으로 좌우에 배치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양익 끝이 아니라 양익의 중앙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객진 안의 하객진이다. 조선 함대가 하객진 반원을 그렸다고 해서 배들이 선수를 맞추며 진행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단 바다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어렵지만 목표로 한 적선을
공격할 때도 좌우 협공을 위한 양익 포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조선 함대도 만호 첨사들이 지휘하는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팀 플레이로 적선을 공격했을 것이다. 상상을 가미해서 전황을 그려보자면 돌격선인 거북선은 앞장서서 돌진해 오는 적선을 노린다. 거북선이 진로를 막고 다른 판옥선이 거북선의 뒤에서 좌우로 전개한다. 이순신의 장계를 보면 제일 먼저 적선을 격파한 것은 거북선이 아니라 권준이 지휘하는 순천부 함대였다. 중앙부 제일 앞에서 돌격해온 누각을 설치한 일본군의 대선에는 선봉장격인 장수가 타고 있었다. 전투가 꽤 치열했겠지만 조선군이 완전히 제압해서 무인선으로 만들어버렸다. 외장은 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가 살해되었다. 권준이 먼저 외선의 누각이 있는 대선 한 척을 깨뜨려 바다에서 통째로 잡고 외장을 비롯해 외적의 머리 10개를 베고 우리나라 남자 한 명을 되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충돌했던 일본 대선은 두세 척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제압당했다. 이순신의 장계로 추정해보면 이 최초의 격돌을 담당했던 장수는 권준과 어영담, 김환이었던 것 같다. 이들의 전과에 외장을 베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보건소에서 에이아드로 만든 노래 망청가를 듣겠습니다. 행여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을까 밤마다 상비탈을 올라보네 혹여님의 발자국이 있을까 길목마다 흔적을 살펴보네 님의 마음이 강물로 향하는 곳을 막을 길이었구나 왜 이리도 차가울까 왜 이리도 가벼울까 품에 안긴 님은 낙엽보다 지키지 못한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죄되어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 차갑구나 굽이치는 강물은 무심하게 흐르는데 물결에 씻겨 하얗게 질린 발끝에 님의 한숨이 서려있네 비단 위를 걷던 고운 발걸음 어느덧 차가운 강가에 멈췄구나 하늘도 무심하게 침묵하는 밤 님의 마음이 낙엽보다 가벼운데 지키지 못한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죄되어 그 무엇보다 무겁고도 차갑구나 말할 수 없어
대수한 햇살 아래 저녁 어용담은 적장을 활로 쏘아 쓰러뜨렸다. 가까이 가보니 살아있어 적장을 묶어서 이순신 앞으로 끌고 왔다. 즉사는 면했지만 부상이 심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신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통역관이 없었다는 것인지 통역관이 있지만 진술 거부 사투리 부상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한다. 왜 대선 세척이 뭉쳐서 왔는지 아니면 좌중우가 각 제대의 선봉장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역시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랬기에 선봉대의 침몰이 준 충격은 엄청났다. 일본 선들이 일제히 전의를 상실하고 선수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의 모터보트처럼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 질주할 수는 없다. 일본 배가 조선 배보다 빠르다고는 하지만 선수를 돌리고 조류와 바람을 거슬러 도주하기는 쉽지 않다. 저녁에 역풍이 크게 일어나 견내량 쪽으로 갈 수 없었다라는 장계의 기록을 보면 바람과 조류는 견내량에서 한산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이를 이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와키자카도 전투가 불리해지자 견내량 안으로 후퇴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하였다. 조선군이 일본군과 백병전을 꺼린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묘사하듯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원거리로만 공격한 건 아니다. 일본선에 최대한 근접해서 갈고리와 장대로 일본선을 고정하고 공격한다. 이때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화통이었다. 와키자카는 호로쿠비야를 던져 넣어 배를 불태웠다라고 했다. 일본군은 길을 쓰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젠 각자 도생이었다. 이곳 지리에 익숙한 일본선이 도망치려는 방향을 보며 예측을 하고 일본군을 앞질러 갔거나 아예 조선군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선이 진행했을 수도 있다. 조선 함대는 환호성을 울리며 자신들이 찜한 일본선을 향해 달려갔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때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 그리고 군관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벌쩍벌쩍 뛰면서 서로 앞다투어 돌진에 들어가서 화살과 철환을 교대로 쏘아댔습니다. 그 형세가 마치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선들은 대형을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을 향해 조선 전선이 2, 3척씩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한산해전에서 조선 전선은 일본선보다 약 2배 많았으니 거의 모든 일본선이 조선군의 목표가 되었다. 2척 이상이 한 척에 달려든다면 모면하는 일본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 저항이 짧고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난중일기에 적힌 다음 내용은 이런 전황을 보여준다. 배옥립은 대선 1척을 통째로 잡고 왜적의 머리 8개를 베고 많은 왜적을 익사시켰다. 방답 정사 이순신은 대선 1척을 바닥 한가운데서 잡고 왜적의 머리 4개를 베었다. 쏘아 죽이는 데만 힘쓰고 머리 베는 데는 힘쓰지 않았다. 이렇게 신속하게 전투를 벌이는 결과 추가로 2척을 쫓아가 깨뜨리고 불태울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저항을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든 외병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3단계는 이순신이 고대하던 선멸이다. 완벽하게 포위 선멸했으면 좋겠지만 누누이 말한 대로 풍향과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무동력선으로 바다에서 그물처럼 조이기는 어렵다. 이순신은 대안을 세워놓았다. 불리하면 육지로 도망치는 일본군의 습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섬으로 몰아넣는다. 이곳 해역을 다녀보면 알지만 해안선이 굴곡져 있고 여러 개의 섬이 있어 좌우 끝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섬이 아닌 이상 육지와 섬을 구분하기 힘들다. 다급해진 일본군들은 육지처럼 보이는 섬이라면
바다보다는 안전하겠다고 생각해서 상륙할 것이다. 육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이곳에 있었다. 바로 한산도다. 견내량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일본선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조선군이 유도한 대로 한산도로 상륙했다. 이순신 장계에는 400여 명, 와카자키는 200여 명이었다고 했다. 조선군은 흩어지고 도주하는 일본선을 쫓아 남김없이 섬멸했다. 견내량으로 돌아가 탈출에 성공한 배는 애초에 접전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 떨어져 있던 대선 한 척, 중선 7척, 소선 6척으로 구성된 소선단이었다. 겁을 먹고 처음부터 도망쳤던 것인지 보급이나 경계 임무로 뒤에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와키자카는 3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참전했는데 그중 와카자카 사요에와 와타나베 시치에몬이 전사했다. 그 외에도 역전의 용사들이 많이 전사했다. 조선군이 패했던 용인 전투의 복수전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가신 중에 유일한 생존자 마나베 사마노조는 한산도로 도주한 외병들 사이에 있었다. 한산도에 상륙하자 어떤 판옥선이 접근해 일본군의 대선을 불태웠다. 마나베는 배를 잃은 것을 자책하며 할복했다. 와키자카는 빠른 배를 타고 있어서 기적적으로 벗어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갑옷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고 한다. 한편 구키와 가토는 급히 견내량으로 왔지만 전황을 보더니 감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골포로 되돌아갔다. 와키자카의 후위 부대도 전투에 참여하거나 바다로 뛰어든 일본군을 구출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날이 저물자 도주했다. 조선군이 이 마지막 선단을 추격했지만 처음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대승리였다. 일본군 희생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괴된 배에 탔던 병사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본다면 어림잡아 3,000명이 된다고 추산된다. 조선군 희생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완벽한 선멸전이자 대승리였다. 이순신은 공을 인정받아 정이품 상계인 정헌대부로 승진했다. 오늘은 1592년 8월 25일에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이순신 일기가 1592년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없는데요. 바로 이 일기가 없는 부분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임용한 조현영 선생님이 지은 임진왜란에서 한산도 대첩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8월 25일 맑음. 신시의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니 평산포 만호가 공장을 바쳤다. 당포에 거의 이르러 경상 우수사와 서로 배를 메고 이야기했다. 신시의 당포에 정박하여 잤다. 삼경에 비가 잠깐 왔다. 굽이치는 강물에 길은 막히고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섬 하나 단칸 방등불 아래 그림자 하나만 나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구나. 말 한마디 건넬이 없는 이 밤 청망만이 사르르듯 차갑다. 천리 길 먼 길에 떠
스친다. 달아 너는 알고 있느냐, 저 산 넘어두고 나의 마음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서강의 물결은 쉬지 않고 흐르는데 내 시간은 이곳에 멈춰섰구나. 자규야